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이게 꿈은 아니겠죠? 오늘 며칠이죠? 1월 19일인가요? 1월 19일, 1월 19일. 여기다가 기념일 표시해야겠어요. 네. 어, 그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은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그쵸? 네. 선생님 뭐 아까 카메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어요. 아, 제가요? 아니, 얼굴 안 나오는 친구가 뭐 카메라가 뭐 아, 문제가 있는지 뭐 아까 문자 왔었거든요. 네네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그 종태쌤 소개로 네, 네, 부탁으로 지금 오게 됐는데요. 어, 이제 그냥 지금부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네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마음대로 네. 그냥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음 단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네, 계속 들어오시네요. 원래 그래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네네. 하세요. 28명이에요. 다 들어오려면. 근데 아, 다는 그러네요. 네. 못 오실 거고. 일단 제가 여기가 이제 방송국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고가 이만큼 있고요. 어, 오늘 한 원고 내용인데, 사실은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오랜만에 하면 좀 많이 버벅거려요. 손이 안 익어서 손도 안 익고 머리도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면서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요. 특히 오늘이 이제 오랜만에 하는 그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면서도 느낍니다. 이게 내가 지금 손이 좀 많이 굳어 있구나. 이게 풀어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막 하고 가도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튼 그 첫날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어, 이게 통역은 약간 집을 짓는 과정의 비유를 좀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모르는 거를 통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듣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흔히 듣는다 뿐이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글 단어를 보면 이걸 수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어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어를 막 찾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걸 가지고 수어로 바꾸는 데는 뭐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그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태반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수어 표현도 수어 단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수어를 웬만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내가 통역으로 전해주면 농인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 그는 크나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 농인이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고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용도 그걸 전해주면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로 통역사가 모르고 나서 내가 전달한다? 그러면 농인은 거의 일을 할 수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 털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둥도 안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털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터가 좀 작업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터가 안 잡혀져 있으면 기둥을 아무리 내가 수어 표현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응용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가끔씩 이 기둥을 빼버리고 이걸 먼저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여기 거 빼버리고 얘를 먼저 세울 수 있는데 밑에 게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그조차 이제 응용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책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헌들이 통역의 작업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단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문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실전으로 가져와서 얼만큼 그 문헌이 잘 맞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는 작업들을 많이 거쳐봐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 경험들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뉴스였던 내용 중에 있는데 네, 누가 얘기하시나요? 네.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미크론이 이번 주 안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우세종이 뭘까를 좀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단어를 들으면 우세종? 뭔가 또 다른 수어 표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어를 막 찾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세종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50% 이상이 넘어갔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50% 이상을 얘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세종이란 그 단어에 매이지 않고 갖고 있는 원 뜻을 가지고 설명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어를 처음 보면 단어를 찾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세종, 거기에 닿는 수어 단어를 찾아서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응용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풀어서 한다. 그러면 코로나 변화되는 것 중에 델타가 있죠. 지금 수어로 요즘 델타를 많이 쓰는데 델타가 줄어들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양손을 비교해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50%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방송 중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해요. 이게 내 손이 지금 어디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양손을 하기 힘든데 일단은 아니면 이게 오미크론이 파는 게 50% 이상 가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50%가 넘어가더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내용을 알고 있으면 뜻을 알면 수어로 풀이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둥을 쌓아야 돼요. 기둥을 쌓고 1층, 2층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는 거예요. 어떤 공법으로 집을 지을 건지 어떤 공법으로 기둥을 지을 건지 H빔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원형 기둥을 세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수어에 만든 그런 어구라고 할까요? 문법이라고 할까요? 한국어의 문법이랑 다르다는 걸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뭔지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많아요. 농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상에서 오게 되는 문법에 대한 게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문법에 대해서 익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법을 익힐 수 있는데 적어도 수어로 표현되는 그런 문법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문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한국식으로 한국어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수어 문장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농인이 봤을 때 저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영어로 치자면 단어만 딱딱딱딱딱딱 해서 그냥 농인이 봤을 때 저 단어 유출을 해가면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대로 한눈에 싹 안 들어와요. 이게 수어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어 문장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인들 많이 만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험치에서 오는 거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이론적인 걸 알아가지고 바꾸는 거하고 또 달라져요. 두 가지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문법적인 게 어떤 건지를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인을 만나가지고
써먹어 보는 거예요. 농인이 이해한 정도가 달라져요. 예전에 나 혼자 했을 때하고 내가 수어식 문법을 맞춰가지고 수어를 구사했을 때하고 농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인도 그때서야 더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 문법 같은 경우는 국립국어원에서 문법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꼽자면 첫 번째는 설명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어 부분을 앞에 놓고 뒷부분을 설명하듯이, 예를 들어서 집이 튼튼하다 그러면 집이 튼튼하다, 아니면 옷이 노랗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다, 또는 얘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부분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히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한국어는 주로 주어 부분이 앞에 있으면 그 옆에 설명하는 부분도 이게 길어요. 어제 만난 누구가, 오늘 새로 산 뭐가, 이런 식으로 어떠했던 누구가, 이런 식으로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어 통역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영어 통역을 하든가 어떤 통역이든 간에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지 않고는 주어 부분을 못 듣고 간단 말이에요. 앞부분부터 쭉 가다 보면 이게 뭐냐면 산을 헤매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정상을 찍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정상을 못 찍고 계속 산 밑에서 계속 헤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얘기하고 주어 부분이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 주어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흔하게 예를 들어서 와 정말 저기 멋진 하고 계셨어요. 멋진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세요? 멋진 여자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멋진 남자라고 할 수 있고 와 멋진 가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멋진을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뭐가 멋지다는 거지?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남자를 봤더니 멋져. 가방이 멋져. 우와 진짜 멋져. 라고 이렇게 이제 주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색깔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듣고 통용하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은요. 근데 시험 칠 때는 좀 달라요. 시험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시험을 볼 때는 시험장 가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도가 거의 200배로 오거든요. 그러면 듣자마자 바로 통역을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가장 좋은 통역을 하려면 1초, 2초, 3초 또는 4초까지 기다립니다. 앞문장이 흘러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이해한 다음에 통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장이 가장 적당하게 수어식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봐져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통역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똑같아요. 참 사람이 참 신기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통역이란 기저 구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4초까지 기다리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전달력이 좋은 문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듣자마자 바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통역의 전달력이 거의 낮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어식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고 수어식 문장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려면 내용을 알고 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통역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생소한 내용을 듣고 내가 기다린다? 머리가 뇌에 부하가 막 와요.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막 식은땀부터 나고 막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친숙한 내용일수록 잘 기억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따라가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문장을 잘 전달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시사적인 내용들, 잡다한 것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다들 똑같이 사람인지라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다들 비슷해요. 우리 주변의 시사적인 내용들 중에서 내지 갑자기 생뚱맞게 어딘가에 툭 떨어진 걸 잘 안 내요. 그런 것들은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그 내용들을 읽어두시고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시험장 가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사회에서 통용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이제 원고를 보거나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많이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외우다시피 해서 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설명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바꾸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모든 문장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지금 마침 원고가 하나 있는데 타이핑해서 한번 제가 잠깐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회의실인데 엄청 춥네요. 지금 제가 벌벌 떨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춥습니다. 외투 걸치고 하세요. 아, 그럴까요? 잠깐 기다릴게요. 너무 음, 추우니까 외투를 좀 걸치고 하시는 게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네네. 아니, 저기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비장의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밑에 하나 네 보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장을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하고 이 말은 지금 주어 부분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어가 뭐냐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게 주어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설명 형식으로 안정적인 감소세가 가고 있더라라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에는 주로 이런 식의 어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연 설명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방송 통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통역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원고가 있으면 원고가 물론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어 표현을 할 것인지를 다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하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늘 뉴스를 시작하는 첫날이라 좀 많이 버벅거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하려면 코로나가 확진된 수가 이렇게 점차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제가 안정적인 감소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정적인 감소세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문자를 그대로 갖고 온 차용했던 부분이라서 이 내용상에서 확 떨어지지 않고 점차 가고 있는 거죠. 했는데 그 1주 전 또는 7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 1,400명이 확 늘어났더라. 아니면 올라가면서 1,400 더해서 올라갔더라. 그래서 5,800명이 됐더라. 아니면 또 올라가서 5,800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승패는 어떻게 결정나냐면 내가 얼마나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한 걸 가지고 만든 수화가 있는데 그 수어들을 내가 구사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그 외운 대로 잘 하고 있느냐 또는 갑자기 나와 있는 좀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을 임기응변에 맞게끔 기존에 만들었던 거라고 잘 맞춰가지고 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설명 형식으로 한다라는 게 기본형이에요.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이런 게 다 바꾸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시다 보면 거의 통역 망합니다. 시험장 가서 거의 올해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시험장 가서는 저희가 주로 강조할 때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법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도 만약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 하고 있는 거 이게 뭐? 하고 얘기 들어요. 뭐냐면 의문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강조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용법들이에요.
해서 의문부사를 넣는 거예요. 뭐? 하고 어떻게? 하고 누가?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앞부분을 다 듣고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리는 대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나서 이거 주어가 나왔어. 그게 장소야? 그럼 어디? 다행이다. 주어가 나왔네 하고 안심하면서 어디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야? 누구? 막 이렇게 그 다음 넣어서 다시 주어를 얘기해주고 또 다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지 이게 우리가 이제 수업 문법을 되게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한 용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주어를 넣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는 거. 그런데 또 주어 이전에 쓰는 것들이 있어요. 주어 이전에. 그게 뭐냐면 배경되는 것들이에요. 주로 배경되는 거라고 하면은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그런 환경들이 있죠. 환경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그 빙판길 있죠. 이것도 하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빙판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하고 걸어가요.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얇아진 곳이 있어요. 얇아진 곳이. 이렇게 얇아진 곳이 있어요. 가다가 깨지겠죠?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겠죠? 빠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제가 뭐 배경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인공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배경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게 또 이런 식의 이게 뭐냐면 문법적인 요소 중에 방법들이에요. 그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리고 어디에 기둥을 세울 건지, 아니면 기둥을 어떻게 뺄 건지, 아니면 나중에 기둥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큰 테두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걸 조금 더 포함하자면, 가다가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전달력이 어떤 게 좋냐면, 제3자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다가 얇아진 곳에 가다가 빠져서 이것과 동시에 하다가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빠져 있는 동작과 내가 그 모습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일치가 되면서 전달력이 배가 됩니다. 농인들이 이거 많이 쓰지 않던가요?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쓰기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왜 주로 이제 영상 중에 보면은 파일럿 같은 거 나오잖아요. 파일럿이 이렇게 탁 전투기 있으면 전투기 탁 올라가잖아요. 착착착 올라가지고 타가지고 착착 확인하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착 해야 한다면 착 쓰고 있고 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장면하고 다시 막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다시 확 가는 장면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림 모습과 보고 있는 모습과 이 멀리서 보고 있는 모습하고 이게 교차가 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교차되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이 하나 해놓고 걸어가다가 빠지거나 이럴 때 그럼 이렇게 제3자에서 다시금 이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문법적인 요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법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농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 다 공통되는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실제 농인들 쓰고 있는 거하고 괴리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가 부족하잖아요. 농인들을 한 10수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 경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잘 정리된 문법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어식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거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형 같은 걸 끝에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많이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법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다 있어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농인을 만나면서 매칭해 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이렇게 썼네. 이거 이렇게 썼네. 이런 식으로 될 때 나도 똑같이 이렇게 써야지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점 농인과 잘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어원에서 되게 열심히 많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도움 많이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도움되고요. 이제는 안에 기둥이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쁘게 해야 돼요. 농인을 많이 만나신 분들은 손이 어떻게 됐냐면 되게 제가 그래요. 수화를 가다가 멈추는 것들이 있어요. 쓰다 말아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뭐 하다가 수화가 좀 짧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몰라도 이게 가다 말아요. 손이 가다 말아요. 몰라? 근데 어, 알아 그냥 이렇게 가다 말아요. 그냥 위치도 되게 애매하게 여기 상관이 여기 상관이 애매할 정도로 알아하고 가다 많은 수화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농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화를 다 안 해도 다 알아먹죠. 그래서 수화가 되게 짧아져요. 그러다 보면 수화를 봤을 때 되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처음에 제가 연습을 할 때 많이 저한테 조언 주시던 분들도 5cm만 길게 해라고 해요. 5cm만. 근데 5cm 길게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알아! 이거 하고, 되게 가담한 거하고 좀 달라요. 몰라! 이렇게 5cm를 길게 한 거예요. 몰라! 하고 이게 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꾼 거거든요. 지금 이미 수어 통역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조금 더 전달력 있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인테리어 작업 같은 것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 수화를 이렇게 쓰는 유형이 아니에요. 방송 때만 이렇게 쓰고요. 농인을 만나서는 이렇게 대화 안 해요. 막 날아갑니다, 막. 수화가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방송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약간 요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좀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 사람은 좀 어떤 유의 사람 같다. 막 이런 오해들 받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조금 발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어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하다가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 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뺏겨와가지고 제가 제 걸로 소화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또 저런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 수화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마음대로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가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감수해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화면은 잘 안 보여요. 나는 수화를 썼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그건 수화가 전달이 안 됐거나 그냥 수화를 안 쓴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화를 쓰는 목적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어의 어떤 그런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테리어 작업 중에서 고민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 비가 온 이후에 땅이 굳어진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많이 수어로 표현해 보신 적 있나요? 수어를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설명을 다른 데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배경되는 걸 먼저 하나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배경되는 게 뭘까요? 땅이죠. 땅을 하나 그려놔요.
그다음에 비가 와요. 하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자, 일단 이게 1차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의미냐는 거죠. 그 수어를 표현할 때 1차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의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바꾸면 고통이 후에 뭐 성공이 와, 아니 행복이 와, 고통 후에 성공 와, 또는 행복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대로 묘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 의미를 어떻게 섞어나갈 거냐는 거예요. 또는 첫 번째 걸 버리고 의미만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인테리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의미 중심 통역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의미만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어는 또 공간적이고 또는 약간의 그런 도상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섞어줬을 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지고 의미와 같이 포함돼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통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믹싱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일단 똑같아요. 배경을 먼저 해요. 해놓고 비가 와. 고통이 막 하고 막 힘들어. 근데 비가 그치고 오, 단단해. 성공. 팍.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있는 묘사되는 부분과 의미를 같이 믹싱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요 작업들을 하나 가는 거예요. 또는 교보문고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 문구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런 문구들을 보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통역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의미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더 인테리어를 좀 덧붙이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용은 대충 아니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수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네. 네, 지금 나온 것 중에 수어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들 나왔는데요. 또 수어의 과정 중에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수어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 넣기도 해요. 농인들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차 사고가 났는지를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을 해요. 어젯밤에 누가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는데 시동을 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시동을 켜고 막 가는데 막 가다가 뭐 어두워졌어. 가다가 벅 박아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사고 나가지고 뭐 생각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한 마찬가지 이제 농인이 쓰는 수어 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걸 교보문고 문구랑 관련해서 해보자면 사람이 먼저 주어부분 나오죠. 사람이 막 해서 책을 만들어. 그리고 책 있죠. 쫙 나온 것 중에 꼽아가지고 쫙 보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눈이 넓어질 수도 있고 약간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또는 아니면 책을 보가지고 인격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도 설명을 하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서 그 가장 많은 나오는 것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와, 전 통역사로 생활하면서 이런 문구들을 내가 어떻게 통역할까? 갑작스럽게 이런 문구들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통역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볼 때마다
약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미만 가지고 했을 때는 딱 추려가지고 해버리면 딱 아주 핵심적인 것 추리면 아예 때리지 마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인들의 생각에서는 이거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그냥 집만 지어놓으면 그 집인가요?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이 갖고 있는 그 느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해보게 되면 어, 몇 가지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아예 때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먼저 전달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아이한테 뭐 막대기 꽃 마.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놓는 거죠. 아이한테 매를 대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이 매 대는 거구나 하고 알겠죠? 할 때 막대기든 꽃이든 종류 상관없어 하지 마. 아니 또는 하지 마. 그러면 이제 꽃에 대한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아이 때리는데 안 돼. 약하게 살살 이게 약하다 살살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하나도 안 돼. 꽃은 떼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약간 인테리어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부분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어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설명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 여기다가 어떻게 의미를 내가 덧붙이고 어떻게 도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더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내가 내용을 아는 거 땅에 이렇게 다져가지고 깊게 팔수록 그만큼 여기 위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들이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한 층 한 층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거죠. 이쁘게 도배도 하고 안에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을 봤을 때 너무 잘된 토목이야. 너무 이뻐. 내가 저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저도 잘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조건이야. 준비가 다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내가 거의 다 외웠어, 이제. 한 10분짜리 브리핑 내용 내가 거의 다 외웠어. 또는 원고 내용을 다 외웠어. 하고 막상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 마이크를 안 켰어. 소리가 안 들려. 헐, 이런 기상천외한 이런 또 그런 상황도 놓일 수도 있고, 또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제가, 수어가 계속 하루하루 쓸 때마다 조금씩 이제 좀 익숙해지는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그만큼 또 안 나올 때가, 영향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원론들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 ING 중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완벽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쌓여져 나가요.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좀 매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잘 안 나오게 될 때가 많고, 더 안 돼서 굉장히 좀 좌절스럽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수화를 더 간단하게 줄이면서 표정을 넣고 이렇게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가서는 그 현장 상황에서의 긴장감들이 있어요. 너무 떨려요. 뭐 4초 기다린다고요? 말이 쉽지 1초도 못 기다리겠어요. 듣는 대로 바로 막 나가야 될 정도로
속에서 막 참고 있어요. 안 나가야지. 손아 나가지 마.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참아. 막 의식적으로 막 참고 있거든요. 참고 그 다음에 주어 부분을 딱 듣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시작을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전에서는.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늘 때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계속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 더 좋고 깨끗하고 내용을 잘 전달을 통역을 하려면 이렇게 집 짓는 과정에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역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과정은 똑같아요. 통역이랑 과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통역에 대한 기술을 또는 문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속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인테리어 과정을 거칠 건데 시험 때는 몇 가지 약간의 팁들을 좀 드리자면 일단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통역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내가 동시 통역을 하려면 내용을 내가 금방금방 내가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내용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어는 일단은 보여지는 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얼굴 표정이 훨씬 더 리얼한 표정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거기 몸담듯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물에 첨벙첨벙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떨어지면서 표정을 그대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듯한 그런 표정들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용 전반적으로는 문장이 막 뒤섞여가지고 약간의 콩글리시처럼 나오긴 하더라도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 들어갔을 때 전달력이 좀 더 있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더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조금 나눠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공간. 우리가 잘 공간 잘 안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 앞에서만 쓰는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연기하듯이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가서 수화를 하고 또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수화를 하고 물론 지금 현직에 수화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느낌을 갔을 때 이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통역을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의 이 모습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통역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이면 아이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더 분명히 구분되면서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농인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어요? 스무스하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눈에서 저 단어 하나 보면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인상을 쓰면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래 그런 내용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통역사가 집을 다 지어놓고도 되게 안정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연기하듯이. 통역사가 편안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농인도 뭔가 불안해요. 굉장히 내용을 잘 전했다고 해도 집을 다 지어놨는데 뭔가 집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있나? 왜 저러지? 집은 다 모양이 이쁜 것 같은데 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나? 왜 저런 거야? 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보는 거죠.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신감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 소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보는 게 달라져요. 그 행사장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자신감 있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부분을 빼고 아까 부분 내용이하고 좀 다시 바꾸면서 다시 수화를 할 수 있어요. 넘기고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요. 일단 자신감과 집중력이 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물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능력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안 따라주면 집중력도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약들을 드시고 계시죠? 비타민부터 해서 네. 그 집중력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를 할 때 루틴을 가지시면 더 좋아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를 어, 일정 성과 이상을 내기 위한 어떤 그 시간대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제가 있다 했을 때 그 과제 하나하나를 루틴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몸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약은 언제가 먹을 때는 좋고 운동은 언제 때는 좋고 그리고 내 몸이 살찐 게 좋더라 아니면 살 빠진 게 좋더라 이런 것까지도 내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했을 때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살이 2kg 쪘을 때 몸이 무거워. 손도 무거워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살을 좀 빼고 내가 뭔가 좀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내가 어떤 약을 언제 먹고 또는 뭐 홍삼을 언제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루틴들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날 했더니 결과치가 괜찮았어. 좋았어.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도 유지해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내가 평소에 30분 준비할 거를 한 20분밖에 준비 못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 막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30분 더 이렇게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서 마지막 최정상의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진을 빼고 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실력이 금방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시험장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한 가지 좀 더 체력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시험 전날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때 수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그 수면 방법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복식호흡 중에서 3초, 4초, 7초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있을 텐데. 네, 그 숨을 들이킬 때 3초를 들이키고 네네네. 4초를 참고 내쉴 때 네네. 7개 쉬면서 내쉬는 거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뉴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써요. 막 어떤 때는 새벽에 급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나갈 때 있는데 사실 네. 아침에 네네. 아, 네. 아, 마시는 거. 네. 아침에 그 시간에 늦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야지만은 내가 그 루틴과 그리고 브리핑 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잠은 자야 되고 잠이 잘 깊게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럴 때 그걸 많이 써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폐호흡량이 좀 커졌나 봐요. 그 평상시에 3초, 4초, 7초 갖고는 안 돼요. 어떨 때는 1분을 참아요. 그럼 손발이 막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때까지 참아요. 저는 보통 이제 전에 한번 해보니까 한 2분까지는 참을 수 있더라고요. 2분 참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긴 하던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되게 길게 참아요. 길게 참고 몇 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시험 전날에 이제 잠이 많이 설렐 수 있거든요.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잠을 자는 것도 해보시면 도움됩니다. 선생님 그 방법 좀 다시 알려주실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네. 그 347 수면법이라든가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궁금한 제가 게 하나 초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네네네.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예, 사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면 본인의 나쁜 버릇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버릇이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머리가 하얘지면 본인의 되돌릴 수 그럼요. 없는 버릇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솔직히 말해서 뭐 시험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머리가 하얘지면 제 나쁜 버릇이 다 제가 배웠던 모든 건 없어져 버리고 나쁜 버릇이 그쵸. 튀어나오잖아요.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수화를 되게 딱딱 끊어서 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쁜 버릇이 나와요. 막 처음 듣는 내용이라든가 너무 빨리 내용이 나온다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수화가 막 날리듯이 막 가요. 저도 나오는데
일단은 대처법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폭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중에 새로운 것들은 별로 안 나오겠죠. 이만큼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내가 좀 진정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것도 내가 바꾸려고 많이 노력한 시간이 있는 만큼, 시간이 그만큼 많으면 많은 만큼 조금 더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잃고 막 수화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간에 했던 노력들이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글을 남긴 게, 막 하면서 나는 대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뭘 통역하고 있지?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손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더라고. 사실은 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의식을 끝까지 부여잡고 내가 수화로 전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면서 내가 문장에 맞게끔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으면서 수화 문장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모양 만들든지 어떤 걸 만들든지 내 공간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말이 빠르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 나오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싹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스스로도 많이 실망을 하면서 이걸 여기서 내가 의식을 놓쳐버리다니, 내가 말을 만들었던 걸 놓쳐버리다니, 그 앞전에 했던 말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준비한 과정들이 있었던지라 말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약간 시험장 가서나 아니면 가끔 초인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압박감에 놓였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좀 수화가 조금 흐트러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은 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저도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참 좋아하고 그러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 저도 팬이지만 왕팬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 저녁에 9시 뉴스에 꼭 이제 김동호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시는데, 그거 이제 항상 보시는데 저희 부모님, 특히 부모님이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한 3, 4일 길게 안 나오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동호 오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아니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 엄마가 항상 죄송합니다. 동호 오빠라고 연세가 있지만 항상 동호 오빠라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애칭으로. 그래서 어제도 안 나왔는데 오늘도 동호 오빠가 안 나왔어. 내일은 나올까? 그런데 내일도 안 나온 거야. 야, 3일씩은 안 나왔어.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왜 그런데? 막 그런 걱정을 하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나요? 스케줄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여자 선생님이랑 이제 번갈아서 네,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주로 제가 주로 제가 스케줄이 좀 있는 부분이 좀 고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주로 아, 수목금이나 아니면 목금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 알려드릴게요.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주로 수목금일 아니면 목금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구민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수어 초보예요. 수어를 잘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TV가 없어서 뉴스를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네. 유튜브에서 선생님을 보긴 했는데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네네. 어디에서 나오세요? 유튜브로 보신다고 하셨으면 그 유튜브에 그냥 KBS 뉴스를 KBS요? 검색이 됩니다. 네. 거기 그러면 보시면 네. 유튜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은 K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 정부 관련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KTV라는 곳에 보면 네. 거기에 이제 브리핑 내용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네. 같이 브리핑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근데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선생님이 해주셨던 강의 중에 해결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손도 느리고 지금처럼 말도 느리고 그래서 눈도 느려서 수화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느낌엔 다른 사람들이 특히 농인들이 하는 수화를 보면 너무 짧고 그 짧은 수화가 연결된 동작으로 다다다 나오면 제가 배웠던 수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지 않고 짧게 끊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였던 거예요. 두세 개의 수화가 다다다 하는데 길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죠? 저 처음에 수화를 그래도 저도 꽤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성향이 되게 열심히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너무 혼자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맡아진 일이 뭐 돈이나 아니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맡겨진 그 일들을 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는 유형인데 수화를 이제 초급반도 제가 한 세네 번씩 수료하고 중급반도 세네 번, 고급반도 마찬가지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음, 내가 이제 수화를 좀 그래도 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농인 모임에 갔는데 거의 이해하는 건 30%? 30%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나 수화 좀 그래도 이제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농인 무리가 어떤 무리였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동기동창으로 커온 그런 대학생 모임이었어요. 농인들의 수화가 길게도 안 해요. 세 단어도 안 써요. 한두 단어 끝. 지화도 이거 끝.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문맥으로 유추하려고 해도 유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면 못 알아먹어요. 당연히 청인이 이렇게 뛰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있다가 이제 그냥 하다가 나 수학 부족하구나 하고 떠나가죠. 어, 그러면 그럴수록 농인을 조금 많이 만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그 수화를 익혀야 돼요. 흘려 쓰는 것들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데서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수화를 되게 정갈하게 쓰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리 봐도 내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 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안 쓰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수화들을 눈에 많이 익기 때문에 그게 뭔 수화라는 걸 알고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아니면 농인 친구들이 있거나 그것도 나한테 맞춰서 수화를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 진짜 내가 수화를 알건 모르건 간에 막 그냥 막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만나면서 그런 수화 유형들을 그냥 계속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이면 내가 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나머지 20% 정도를 30%를 유추해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80%조차가 없잖아요. 반대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고 모르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 가지고 나머지 것들 유추하려는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수화 유형을 쓰는지 막 이게 수화가 모양이 다 수형도 다 뒤틀어지고 빠르기도 하고 다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게 막 갖다 붙여요. 처음 보면 그게 무슨 새로운 수어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수화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난 후에 나머지 것들 모르는 것들을 유추해 가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보여요. 요거는 내가 요거 다르게 쓰신 거구나. 보여요.
그 하다 보면은 좀 은유적인 것도 막 해요. 제가 뭐 어떤 농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세요. 정말 은유적으로 잘 쓰시던데, 우리 언제 만났지? 라고 물으면, 언제 만났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너는 잊어버려, 기차, 이렇게 써요.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이걸 갖고 와가지고, 기차에 이렇게 왜 가는 항상 너는 잘 잊어버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랑 많이 친하면 친할수록 나머지 모르는 부분을 유추해서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방법은 내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농인 무리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주제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있으면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소한 어떤 누구 남의 사생활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아무리 내가 유추하려도 단어도 모르고 안 나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그런 토픽을 가지고 얘기하다 하면 뭘 얘기해도 대략 유추해서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본인도 신나고 나도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같이 교류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선생님, 저도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 네네. 뉴스가 끝나면 그 뒷부분에 문화적인 것을 통역을 해주시잖아요. 잠깐씩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네네.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도 그 브리핑 뉴스는 있는데 그 부분은 딱 없다. 그 전까지만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없나요? 그 문화에 그 KBS 대한. 홈페이지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 KBS, 홈페이지. 네네, 뉴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KBS 들어가면 거기 네.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그 뉴스만 나오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뉴스 9으로 해가지고 9시 뉴스로 해가지고 보통 문화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나오거든요. 토요일에 이제 문화적인 내용 나오고 일요일 날이 소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 표현들을 배우고 싶어서 저는 브리핑도 좋은데 그게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면 왜냐면 이제 그 일반 뉴스보다 작게 나오지만 유튜브는 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화면이 아, 약간 더 네. 크게 보여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브리핑은 뜨는데 문화에 대한 그 부분이 그게 딱 끊겨가지고 그게 어,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뉴스가 평일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문화 부분이 없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 날 없어, 찾아봤는데 예, 그래서 예. 주말께 주로 있는 날이라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그게 문학적인 부분이라 제가 여러 번 굉장히 읽고 어려워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시간차를 두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바로 원고를 딱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뉴스를 다시 들어요. 더 길게 설명해 주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일단 이런 내용이나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다른 이제 제가 해야 될 뉴스를 보면 한두 쪽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느 뭐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통역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들도 같이 찾아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을 하기가 수월해져요. 그 한국말에는 되게 함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어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뭐 내용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을 완화한대요. 방역을 완화하는 게 뭐지? 방역을 줄여? 이게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될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방역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방역 강화라고 쓸 수 있겠는데 방역을 완화한다? 약하게 한다? 이것도 이상하고 줄인다? 줄여도 약간 이게 줄인다는 의미가 될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수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예를 갖고 와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모이는 수를 늘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를 풀어서 하는 게 모이는 수를 늘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게 완화해야 되는 분이니까 또는 장사하는 걸 열어. 이런 식으로 시설을 열어. 뭐 장사하는 걸 열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함축된 부분들을 갖고 와서 다른 수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러면 훨씬 더 수어가 더 정확성이 있어지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그게 바로 의미의 중심적인 그 등가 부분이란 거예요. 함축적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 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등가라는 거죠. 그럴 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자신감이 없어. 이 내용을 충분히 내가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내용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선생님, 그 실기 준비하셨을 때 예전에 통해서 전에 공부 그 준비하시는 패턴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 아니면 음성 통역, 수어 통역 어떻게 이제 뭐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은 원래 개인차가 있겠지만 음성 통역이 만약에 조금 약하면은 음성 통역을 어떤 식으로 했다? 아니면 수어 통역을 뭘 보고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민간 수어 통역사 7기거든요. 그 20년 넘었지 싶은 20년 다 돼가나? 그 과거에는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울 곳이 있었는데 그 지방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였고 제가 또 학교를 약간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지방에서 1시간 반 정도 고속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서울은 1시간 반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다른 시도로 넘어간다는 건 먼 거리인데 매주 가서 그 혼나면서 배웠어요. 이 편 아니라고 막 혼나면서 가슴에 X잘 그어가면서 내가 이러면서 이거 수화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그때 라디오 같은 거 있으면 라디오를 듣고 녹음했던 걸 들으면서 막 수화를 일단 해보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방법이랄까? 막 배우기 급급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고 일단 닥치는 대로 막 소리는 다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걸 수화를 해보려고 막 했었어요. 그랬더니 농인이 와가지고 평가하기를 너는 40점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방향이나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그동안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나다 보니까 좋은 방법들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문헌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배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시간을 아껴가면서 잘 배울 수 있는 방향과 방법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통역에서의 기본은 이렇게 제가 기본을 딱 말씀드리려니까 이게 꼭 마치 정답처럼 여겨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쉐도잉이에요. 말을 따라하는 거, 음성 쉐도잉 하는 거 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말하는 거에서 뒤따라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좋은 것들은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서 내가 수어로 얘기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청중 앞에 두고 내가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 말을 거기다 하나 더 좀 약간 좀 변화를 시킨다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수어적인 어구로 말을 바꿔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게 문장이 정확하게 끝맺음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가다가 놓쳤네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어적인 말을 쭉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통역사들이 입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수어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들으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통역을 뒤따라가면서 하니까 뒤따라가면서 수어적인 문장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어요. 너무 입모양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습을 하면 문장을 만들어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키워져요. 단기간에 한 5분만 해도 지칠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집중력이 키워지고 그리고 이왕 얘기하실 때 내 음성을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배에 힘을 주고 따라가면서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이 음성 구조가 우리가 누구 앞에서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나의 이야기로. 따라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하면서 내 음성 구조랑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다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대도. 하면서 따라가면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라가면서 쉐도잉을 연습하면 집중력과 그리고 문장 만드는 것과 음성에 대한 부분, 여기 음성에 대한 여기 성대와 어떤 이런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같이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익숙해졌다 그러면 머릿속에 따라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수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수어 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긴 한데 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어는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연습들을 그 패턴들을 익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수어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문장들을 수어로 해보셔요. 가끔 가다가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 사회의 생활들은 다 비슷해요. 먹고 자고 어떻게 사고 나고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인간 사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인간 사라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거창한데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것들 다 수어로 해보는 거죠. 저희가 또 선생님, 네, 저희가 여기 수어 지금 세수다 멤버인데요. 그 네, 하루에 일일 5문장이라는 그 수어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지금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한 1년 안 된, 1년 좀 됐죠, 선생님. 저희 네, 1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지금 뭐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늘어난 것은 못 느끼지만, 그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어부지리를 얻는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연습하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공간 배열도 힘들고, 뭐 제가 1인칭이 됐다가 3인칭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을 찍고 하긴 하는데, 이런 연습이 좋긴 좋은데,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혹시 음성을 들으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희 여기 계신 분 남자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 음성으로 이제 한 3개월 됐어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글을 네. 읽고 하는 거하고 이제 들으면서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읽고 하니까 먼저부터 이제 글을 읽고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만 만약에 정보도 없이 그냥 막 듣고 한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음성하는 거랑 그걸 이제 제가 암기해서 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힘들더라고요. 그 방법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혹시 잠시만요. 네. 강민희 선생님, 제가 아직 수어 통역밖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네네네. 음성이랑 제가 필기를 네. 같이 좀만 간단하게 네네. 다 말씀드리고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을 할 때 아까 쉐도잉 한다 했잖아요. 쉐도잉 작업이 약간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수어를 어떤 걸 쓸지 아까 수어에 대한 것도 문장으로 내가 따라간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 같이 겸해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쉐도잉이 끝나고 다시 수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계속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도움되고 그리고
항상 문장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제가 들었을 때 실제로 손이 그렇게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가장 어떤 때 좋냐면 실제 현장 가서 해보는 거, 사람 앞에서 해보는 거, 긴장감이 훨씬 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떨리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와서 수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는 건 내가 하다가 그만 끊어버릴 수 있지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 되고요. 음성 통역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시면 좀 힘드는데 처음에는 5분짜리, 그 다음 10분짜리, 그 다음 20분짜리, 그 다음에 30분짜리, 좀 더 가서는 1시간짜리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는 게 앞에 청중이 내 마이크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수어를 몰라도 내가 문장에 맞게끔 내가 수어를 통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동안 이게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끊으면 안 돼요. 중간에. 끊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청중들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이렇게 되면 이미 나는 그로부터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다 멀어지겠죠.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끝까지 만들어내려는 걸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유출해야 되고 내가 진짜 모르면 앞전 문장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이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기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통역이 되면 필기 통역은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필기 통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2번 있어요. 2번 보여주잖아요. 그 첫 번째 이게 마치 이제 또 실기 대비반 강의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은 내가 딱 문장 봤을 때 다 외워가지고 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천재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떨리더라고요. 다 못 외워서 쓰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단어만 먼저 씁니다. 딱 첫 번째 보여줄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0초 시간 있죠. 그때 조사를 집어넣어요. 말이 되게끔.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별표 치거나 표시를 따로 해놔요. 그리고 또 그 다음 2번째 문장은 또 단어만 딱 처음에 딱 보고 단어만 쓴 다음에 잠깐 20초 동안에 조사를 다시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게끔. 왜냐하면 2번째 내가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읽어봤을 때. 그 잠깐 20초 보여준 그 시간 동안에 다 문장을 만들어서 다음에 봤을 때 옮겨 적을 때 적어도 문장이 되게끔. 만약에 내가 다음에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만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옮겨 적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조사를 넣는 거예요. 그것만 넣어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만 체크해놓고 이렇게 약간 시험지를 약간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험지를 밑에 두고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살짝 올려가지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놓쳐놓은 부분이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모르는 부분 바로 체크해 적고 물론 이거 적을 동안 또 다른 수화가 진행하기 때문에 놓쳐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적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강명희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음성 따라가는 이 쉐도잉 하신다고 연습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아침에 이제 보면은 뉴스가 채널이 많아서 보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 통역사 선생님들이 쭉 나오잖아요. 각자 스타일대로 나오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뉴스에 주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맞게 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러니까 내가 맞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한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제가 잘 모르니까 저분이 저거를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아 맞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겠지 하고 보면 다른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같은 말인데 이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또 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음성을 끄고 아침에 뉴스 이 영상만 보면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방역은 하도 많이 보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 뉴스라는 것이 사회 분야 뉴스가 가장 어렵잖아요. 우리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아 이런 내용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음성 통역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제 가끔 가다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가장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희들한테 뭐라 그럴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이 정확하게 제 소원 표현, 제 나쁜 버릇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이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저는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서 쉐도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따라가야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음성 통역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쉐도잉이 어떻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쉐도잉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더라라는 그런 연구 내용도 있어요. 지금 제가 쉐도잉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뉴스하고 또 세상과 너무 등지고 살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쉐도잉을 접할 때 쉐도잉을 하면서 그걸 같이 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이렇게 넓혀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쉐도잉을 같이 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쉐도잉 하면서도 녹음을 하나 해두시면 참 좋아요. 내가 지금 녹음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서 어떻게 내가 문장을 잘 끝맺고 있는가? 정말 전달하기 위한 문장을 내가 하고 있나? 중간에 끊어버리나? 그거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마 자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뭐 뉴스의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쉐도잉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농인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어를 1부터 100까지 하는 거하고 첫 번째, 농인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수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단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농인이 막 유추해가는 그렇게 수화 통역하는 거하고 두 번째, 정말 어려운데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20%, 10%, 20%를 농인이 알게끔 내가 그만큼만이라도 내가 전하겠다 생각하고 그만큼만 전달하는 거하고 과연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죠. 네. 알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정말 20%라도.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네. 하나도 모르는 표현하고 내가 그래도 이 중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농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는 거하고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차이인 거죠. 쉐도잉 하면서 분명히 나도 잘 모르고 또 뭐 나와 있는 통역도 내가 봤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쉐도잉을 하는 거는 내가 수어 문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수어 문장 한다는 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건 과감하게 빼고 어떤 건 과감하게 놓고 음, 내 수화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잘 준비해가지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늘겠죠? 네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쌓이- 늘어나는 만큼 저한테 좀 더, 쌓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혹시요 그 수어를 하시다 보면 이게 뉴스 통역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 보여지는 통역이잖아요. 청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대화랑 이런 공식적으로 보여준 통역이랑 쓰는 용어가 다 많이 다른가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쓰는 용어 이게 일반 대화에서 쓰는 용어를 공식적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나요? 조금 있죠, 네. 아니, 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너무 농식은 안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어떤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한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농인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거기 맞추려면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억양이 서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아에서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대구 쪽 사람인데 대구 수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수어들이 있어요. 그 수어를 구사하는 거죠. 내가 여기 서울에서 얘기하든 부산에서 얘기하든 상대방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만 알고 있는 농식, 그거를 쓰게 되면 나는 전달했지만은 보는 사람 그걸 저게 서울에서는 쓰는데 부산에서는 저거 무슨 표현이 몰라. 그럼 전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농식 수화를 너무 과하게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표정과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심지어 청인이 봐도 저건 저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저걸 얘기하는구나라는 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어를 써요. 좀 쉬운 수화고 좀 표준화된 수화를 쓰는 게 그럼 더 낫겠네요. 되도록이면. 근데 저는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안 써요. 그러지 않게 그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약간 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쓰죠. 막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제하는 아니, 거예요. 네, 그 농식을 쓰는 것도 이제 맞는데, 근데 좀 쉬운 수화 위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우리 뭐 일반 대화체랑 그 공식 통역 수화체랑 또 다른가요? 이렇게 옮겼다 이게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하반신 마비 예를 들어서 그런 네네. 수화를 하게 되면 뭐 이제 하반신 마비를 뭐 하체 여기 알로 죽는데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쓰지 말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에서는 죽는다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사람하고 아니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거 하반신 죽어 이 표현을 일반 통역에서는 상관없는데 이런 뉴스나 공식 통역에서는 이거 쓰면은 약간 더 이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이제 헷갈리는 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네. 일반 통역에서는 되는데 공식적으로 쓰는 큰 대회에서 쓰는 통역이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거는 체험하는 수가 없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좀 노하우가 어떤 게 있냐면 좀 쓰기 민망한 것들 있잖아요. 반복되면 더 민망한 것들. 너무 그래서 원색적인 것들.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썼어요. 이제 이런 거. 예. 이런 거 밖에서는 그냥 막 편하게 쓰다가 여기서 뉴스라는 데서 막 이게 되게 공식적인 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의 약간의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딱 그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 써요.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써요. 이걸 천천히 쓰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빨리 쓰고 반복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반신 하고 빨리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하반신인 경우 하반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공간을 내가 이미 지칭해 놓고 이 사람이 이미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죽었어.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지칭을 가요. 이미 내가 한번 설명하고 내가 갔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인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서 수어가 약간 좀 민감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 아니요. 공간을 다 정해놓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 계속 이 사람이 연기를 하고 이 사람이 불편하다 얘기하고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감한 부분들을 좀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계속 하면 농인을 봤을 때 저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유도리 있게 넘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겠네요. 어떻게 좀 더 원색적인 수화를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우리는 잘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근데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용인 입장에서 발에 밑에가 이렇게 장애를 쓸 수 있어요. 장애를. 저는 네, 근데 뇌전자가 그렇게 쓰는데 이거 좀 너무 원색적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원색적 이게 원색적이었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과하게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아, 봤을 때도 조금 과하다 싶은 거 수선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뉴스에서 쓰기가 좀 본인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방송이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쓰기가 본인 자신이 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거를 조금 원색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래야 전달력을 좀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그 양념을 잘 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요거 살짝은 너무 과하면 그렇고 너무 적으면 약간 부족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선생님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선생님 다른 통역사분들은 제가 그 지화를 좀 많이 쓰시는데 네네. 그 김동우님께서는 지화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지화를 안 쓰고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그 제가 또 성함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화를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고 하신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 저는 지화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화를 쓰는 거고 이게 이 용어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목적에서 지화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화가 필수적인 무기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시험장 가서는 내가 갑자기 뭔가 수화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수화 표현을. 단어 같은 거를. 그러면 급하게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통역을 할 때는 지화는 내가 이 용어입니다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지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수어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내가 몰라가지고 지화를 쓰면 상대방이 알까요? 용인이 알까요? 몰라요. 물론 이게 또 예외가 있어요. 정말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농인분들은 그 지화를 쓰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뉴스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평균치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몰라가지고 지화 쓰는 거는 상대방도 농인도 모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 찾아가지고 수화 표현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서 지화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게 요 단어입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바다 위에 여기 눈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이제 그 눈구름이 가는데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무겁죠 이게. 무거워. 가가지고 눈 떨어졌어. 이거를 습식이라 그래. 라고 수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는 표현 안 하지만 이걸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요 단어를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넣고 빼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를 영어로 해보라고 했을 때 냉장고가 뭐지?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갑자기 RE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지화 철자로 써봤다고 해요. 그럼 RE 저게 뭐지? 눈이 빠져라 저 지화를 보게 될 거예요. 저게 만약 중요한 거라면. 그것과 냉장고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지화랍에 쓰면 그 의미를 한번 전달해주고 지화랍 썼을 때 이 의미가 이거구나. 친숙한 거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 낯선 걸 해주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화를 사실은 지화 먼저 쓰는 것보다는 어떤 걸 먼저 설명해주고 지화를 쓰면 훨씬 더 정보 전달에 도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지화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지화를 먼저 쓰면서 수어를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풀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통역은 약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찾아가지고 그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꾸려면 머릿속에서 막 부하가 걸리겠죠. 막 소리는 계속 들리고 나가고 지나고 있는데 그것도 지화를 빠르게 쓰면 좀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천천히 쓰려고 일부러 느리게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쓰려고.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또박또박 더 천천히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좀 더 천천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보 전달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이제 금방 확 꺼져볼 것 같아서 우리가 네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확 꺼져버리면 또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한 네네.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주세요. 다음에 또 오실 수.
우리가 좀 인사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저기 분 있으면 한 아마 문자로 초대합니다. 여기 본인 수어를 모니터할 때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본인 거 본인이 본다 해가지고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잘. 옆에 맞아요. 다른,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다른 농인분이나 그다음 다른 통역사분이나 좀 도움을 좀 구하세요. 본인 거 백날 본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바꿔질 수 있을지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그만큼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만 보시고 본인 거 그만 보시고 다른 제가 안 분한테 봐도 돼요. 직설적으로 나는 이렇게 칼질나도 괜찮아. 와, 해줘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빨리 성장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에 또 생각하시고 오세요, 보시면 한 30초 선생님.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또 열심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